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조금 불편한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저의 딸이 대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어찌나 신나서 등교를 했는지 그 들뜬 뒷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동기들하고 맥주까지 한잔하고 온 딸을 보며 내가 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웠구나 싶기도 하고 잘 살았구나 싶기도 하는 싱숭생숭한 마음에 저도 딸 따라 맥주 한 캔 먹으며 넋두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 그날의 냄새, 온도, 고통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저는 분명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아픈 것보다는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간호사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우는 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너무 답답해서 빼고 싶었는데 팔에 뭐가 이것저것 꽂혀 있더라고요.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맞은 건지 아직 마취해서 덜 깨어난 건지 정신이 몽롱했는데 다리부터 허리까지의 고통이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누가 갈아입혔는지도 모를 병원복을 입고 있던 저는 아픈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대로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칭칭 감은 붕대 안으로 한쪽 다리에 감각이 무뎠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엄청난 고통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데 간호사 여럿이 달려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진통제를 맞고 다시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몽롱한 상태로 깨어났을 때 상황은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제 옆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약에 취해서 소리를 지를 기운은커녕 슬퍼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지혜야. 엄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입을 열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6살 때부터 발레 학원을 다녔고 초등학생 때부터 살과 키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비싼 돈을 투자해 콩쿠르를 다녔고 중학생 때는 학교가 끝나고부터 10시까지 무용학원에 있었고 고등학생 때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성적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과외도 배우고 주말엔 학원에서 거의 살면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2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저는 꽤 촉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큰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교수님들도 예뻐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용에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리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제게 다리는 단지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가 아닌 제 인생을 지탱해주던 부분이었습니다. 평생 무용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와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등교를 하던 것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사고였답니다. 저는 매일 다니던 그 길을 지나고 있었고 매일 건너던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란불이 되고 저는 신호를 건넜고 그때 신호를 무시하고 굉장한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참을 날아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구급차에 실려온 저는 수술을 하고 꼬박 20시간 만에 깨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발목이 절단되어서
접합 수술을 했다 했습니다. 낑낑거리며 몸을 일으켜 다리를 보니 한쪽 다리가 어림잡아 10cm는 짧아 보였습니다. 골반과 허리도 많이 다친 상태라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이미 접합수술을 해서 짧아진 다리로 다시 무용을 할 수 없었을 때의 절망감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접합수술을 한 다리가 신경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관절마저 남아있지 않아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2차례 수술을 더 받았고 부모님, 의사 선생님과의 상의 끝에 다리를 절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저는 병원에 온 지 5달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해 집으로 갔을 때부터 저의 우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용으로 다져진 유연한 몸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불편한 몸이 되어 다시 무용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께 화가 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화내고 밥도 안 먹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검사하러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재활 치료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정신을 놓고 몇 달을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해주길래 몇 시간 동안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엔 아이도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고 저 같은 20대의 여자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참 치열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샤워 한번 하기 힘들어도 참 치열하게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려고 일을 하고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문득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는 저들에게서 나의 무기력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들과 비교되는 내 자신이 너무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살아볼까 하는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던 삶은 못 살겠지만 일단 살기라도 해보자 하면서 재활을 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목발을 사용해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골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발 걷고 울고 다음 날엔 3발 걷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목발에 어느 정도 의존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산책도 가끔 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족을 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열심히 알아보셨더라고요. 처음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적응되니 휠체어나 목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전에는 주말에도 학원에 가거나 대회 준비를 하느라 같이 가지 못했는데 사고 이후에는 가끔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고 직후엔 누가 쳐다만 봐도 그 시선이 기분 나쁘고 숨고 싶었는데 의족을 하고 나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부모님의 친구분들께서 치마로 가리니까 하나도 티가 안 난다. 너무 잘 걷는다.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꾸준히 교회에 나가다가 한 번은 늦잠을 자서 부모님끼리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후 예배에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경을 챙기고 있는데 누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다짜고짜 물어보길래 저는 청년부 회장인가 했습니다. 그게 늦잠을 자서.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매주 나오시는 거죠? 네, 아마도. 매주 나오세요. 네? 네. 남자는 씩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청년부 회장이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볼펜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죠? 볼펜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주세요? 필요해 보여서요. 네?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나름 무용과 나왔다가 미팅도 많이 해보고 학생회 하면서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식의 관심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선을 넘는 듯 안 넘는 듯 그 남자의 대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볼펜을 주기도 하고 음료수 한 캔을 주기도 하고 작은 쿠키를 주기도 하며 거절하기 애매한 작은 선물들을 주더라고요.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을 표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부 회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나를 동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전자라면 저는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또 곰돌이 모양의 열쇠고리를 들고 오더라고요. 저기요, 왜 자꾸 저한테 뭐 주세요? 주고 싶어서요. 네? 아니, 그쪽이 청년부 회장이라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챙겨주는 건 알겠는데, 저 이런 거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그만 주셨으면 하는데요. 청년부 회장. 그동안 챙겨주신 거 감사했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럼 갈게요. 그럼 저랑 밥 먹어요. 네? 제가 왜요? 청년부 회장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밥도 못 사줘요? 아, 설마 내가 작업 거는 거라고 착각하는 건가? 네? 착각은 무슨 착각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밥 먹어요. 양식 좋아해요? 사거리 식당으로 와요. 먼저 가 있을게요. 아, 저기. 혹시나 제가 거절할까봐 남자는 후다닥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혹시 제가 안 가면 하염없이 기다릴까봐 혼자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까봐 그게 너무 민망할까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순식간에 말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부모님과 교회에 갔는데 지금은 남자와 마주보고 스테이크를 썰고 있다니. 오늘은 확실하게 남자한테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조금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남자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청년부 회장 아니에요. 네? 아까 청년부 회장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밥도 못 사주냐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청년부 회장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누군데요? 그냥 청년부. 네? 그리고 나 작업 거는 거 맞아요. 시종일관 장난스러운 말투로 하던 남자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분명 거절해야 하는데 그 진지한 분위기에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켜만 봤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그러다 그쪽이 예배 안 나왔던 한 주 못 보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 건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알았죠. 더 예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제 마음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식사는 청년부끼리 단합 정도라고 할까요? 단둘이서요? 뭐 그럴 수 있죠. 남자는 하하하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웃음이 예쁘구나 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지를 주면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죄송한데 그 마음 그냥 접어주세요. 네? 저는 그냥, 아, 혹시 만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라면 제가 실례를 했네요. 남자는 당황한 듯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길게 늘어진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려서 제 왼다리에 있는 의족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눈이 조금 커지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줄곧 앉아있는 모습만 봤으니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애도 못하고요. 죄송해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긴 치마로 의족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똑바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기분은 좀 우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주에는 남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다시 마주칠까 두려웠던 거겠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했다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이제 교회에 안 오는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배하기 직전에 들어와서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뭐예요? 뭐가요? 왜 여기 앉냐고요? 앉고 싶으니까요. 왜요? 그때 못 봤어요? 다시 보여줄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아무 데서나 치마 들추면 안 돼요. 이걸 보고도 제가 좋아요? 그게 왜요? 그런 게 싫어할 이유인가요? 그것보다 좋아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인데요. 이상한 사람이네. 네, 제가 좀 정상이 아니죠. 어쩜 그렇게 능구렁이 같은지. 남자는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배 직전에 들어와서 제 옆에 낑겨 앉았죠. 이렇게 한 달을 지내니 부모님도 그 남자와 저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남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성실하게 잘 나오고 어르신들께도 잘해서 이미 교회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직업도 좋고 훤칠하니 잘생겨서 청년부의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딸 있는 아주머니들의 예비 신랑감 1순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야, 네가 다리가 아프던 안 아프던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딸이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실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리 아프다는 이유로 뭔가를 포기하거나 주눅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배려도 잘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몸도 멀쩡하지 않은 내가 사랑할 자격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지만 그래도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숨기며 애써 그 남자를 밀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아침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하필 그날따라 주차 자리가 없어 길 건너에 아버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샤워나 수영까지 가능한 의족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비에 의족이 닿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실례할게요.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내려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어디서 구한 건지 어머니와 아버지께 우산 하나씩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산을 저와 남자 쪽을 향해 들어주셨고 남자는 아버지의 차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찾아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족에 대해서 찾아봤다니 솔직히 감동이었거든요. 저 지혜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씨 좋아해요. 잠깐 스치는 마음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지혜씨 안아줄 수도 있고 대신 띄워줄 수도 있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지혜씨가 저 아주 싫어하는 거 아니면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남자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졌고 마침 제가 우산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정말 단 한순간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였고 어디에서도 나를 지켜준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후에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님이 좀 완강하시고 무서운 분이라고 들어서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했거든요.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만 시부모님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니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인사드리러 간 날에는 청심환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리에 서서 절 맞아주셨어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을 수백 번씩 다잡고 갔지만 저의 한쪽 다리는 저를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괜히 죄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어머님이 내오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잘 웃으시고 말도 많은 편이셨지만 남편에게 듣던 대로 어머니는 정말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표현도 많지 않은 분이시더라고요. 간혹 아버지의 시선이 무심결에 제 발에 닿기라도 하면 어머니께서 당신 하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이고 하시면서 시선을 옮기시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귀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차를 마시던 중 어머니께서 헛기침을 하시니 아버지께서 TV 소리를 줄이시더라고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 생각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랑 남편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았습니다. 진산이한테 네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그게 뭐가 대수인가 싶었다. 머리가 이상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리 하나 아픈 게 뭐 대수라고. 다만 내가 걱정되는 건 진산이다. 저요? 그래 너 내가 독하게 키웠으니 널 믿는다만 아주 혹여나 지혜가 아픈 것 때문에 헤어진 애 만회하며 지혜한테 상처 줄 거면 결혼하지 말아라. 허나 평생 지혜만 보고 잘 살 수 있다고 각오했으면 결혼해. 그리고 그 각오 변치 말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엄마. 혹시 내가 예상했던 말씀을 하실까 걱정했던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가슴 속부터 벅차오르더니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아버님은 아이고 예쁜 얼굴 웃어야지 울면 어떻게 해 하시며 티슈를 가져다 주셨고요. 초면에 못생겨 보이면 안 되는데 마스카라가 다 번지도록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는 저에게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산이가 내게 소중한 자식이듯 너도 내 부모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냐. 게다가 아픔도 있는 너를 우리 진산이가 혹여나 행복하게 못해줄까봐 난 그게 걱정이다. 그 말씀에 얼마나 큰 배려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다짐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기로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골반도 성치 않아서 임신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아이 없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제가 아이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꼭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시도도 안 해보고 마음을 접으면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연분만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제왕절개를 선택했는데 다행히 아이와 저 둘 다 건강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꼭 닮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닮아서 표현도 적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아주 갑자기 순식간에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새로 배운 율동을 보여주겠다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에 물이 찬 듯 먹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먹먹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이런 적이 있어서 또 이러다가 말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신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뭐야, 소리도 없이 와? 문 열려 있었어? 어머, 내가 문 안 닫았나? 아니, 잘 닫혀 있었는데 문 열고 오는 소리 못 들었어? 내가 정신이 없었네. 하며 대화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왜인지 작게 들리더라고요. 이제껏 한 번도 남편이 오는 소리를 못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 일어났는데 때마침 울리기 시작한 시계 알람이 아주 작게 들리더라고요. 재빨리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봤는데 콸콸콸 물이 나오는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를 가장 크게 해야 겨우 평소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TV 소리에 놀란 남편이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TV 고장난 거야? 남편은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손에 있던 리모컨을 가져가 소리를 줄였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여보, 나 소리가 안 들려. 그렇게 그 하루 동안 병원만 3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를 시작해서 대학병원 2군데를 더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지방에 있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다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이대로라면 곧 청력을 아예 잃을 수 있다고요.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리는 게 말이 될까 싶어서 왜 원인을 알 수 없냐고 따져 물어도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 당한 것 때문에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추측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사고로 내가 대체 얼마나 더 잃어야 하는 건지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안 들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행이 빨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영영 못 듣는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속도만큼 저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에 기대어 힘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맞춰본 보청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내 모습이 우스워 보일까봐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이는 가까이 사시던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낳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보는 것마저도 힘에 부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시도조차 못했지만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남편이 수화책을 내밀더라고요. 같이 공부하자면서. 그냥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이런 인생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고비가 찾아올까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언제까지 무너져 있을 순 없었습니다. 매일 수화책을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이제 들을 수 없으니 손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며 아직 한글도 모르던 5살 된 아이를 붙잡고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또 넉 달쯤이 지났을 무렵 집에 와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워낙 말수도 없고 표현도 없으신 분이라 제 귀가 이렇게 되고 나서도 한 번도 따로 위로를 해주시거나 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아이 등원을 마치고 집에 둘이 있는데 저를 거실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종이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미리 적어놓으신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버리지 않은 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혜야, 많이 힘들지? 찾아봤는데 인공 와우 이식술이 있다고 하더라. 까다로운 수술이고
검사해야 할 것도 많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해봤으면 좋겠어. 얼마가 되었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해보자. 다 잘 될 거야. 이제껏 살아오면서 본 사람 중에 지혜 네가 가장 씩씩하고 가장 아름다워. 잘 안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나 믿고 해보겠니?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 글을 보는데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아끼시는지 몰랐을 뿐더러 혼자 이런 거 찾아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티는 안 내셨지만 어머니도 많이 속상하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멈출 줄 모르고 우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조금 차갑게 보이던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귀에 인공적으로 만든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수술을 많이 했어서 수술엔 이력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에 모두 적합했고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아이를 돌봐야 하는 남편 대신 어머니께서 밤새 같이 계셔 주셨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갔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기까지 수술은 총 6시간이 걸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도 와 계셨고 어머님의 모습도 보였고 남편과 아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조용한 병실이었는데 작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소리가 잘 들리는 건지 아닌 건지 더 신경을 세워서 집중을 했는데 그때 귀에 선명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5살짜리 딸 앞에서 5살 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엉엉 우는 제 이상한 목소리도 또렷하게 잘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 소리들도 전부 다 들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깨어나기 전부터 울고 계셨는데 제가 울자 곧 어머니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강하고 무뚝뚝한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까지 따라 울고 병실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었네요. 저는 7일 뒤에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퇴원할 때 어머니께서 모두 내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보험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이 안 돼서 입원비까지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내주시더라고요. 저를 믿고 제게 힘을 주신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후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의족을 차고 귀까지 수술한 제가 일을 한다고 하니 남편은 걱정을 했지만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에게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었다는 걸 보란듯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위탁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퇴근도 필요 없고 물건을 포장하는 일도 필요 없고 집에서 노트북 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집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저였지만 일단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포토샵 자격증 책 사서 독학으로 포토샵 공부도 하고 다짜고짜 공장에 전화도 해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열심히 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당연하게 처음 몇 개월은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쓰는 건지 모르게 그 성과가 미미했지만 1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니 꾸준히 좋아져서 지금은 한 달 매출 3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반평생을 해온 전공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이 돈으로 양가 부모님들 용돈도 드리고 아이 학교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게다가 저는 다리도 귀도 성치 않은 장애인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알게 된 지금은 표현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표현하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왜 이러냐며 부끄러워하시는데 아버님께 들어보니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 더 많은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 덕분에
앞으로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힘을 받을 곳도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